세상에서 제일 슬픈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바로 우리 엄마의 숨소리예요. 엄마는 제주도 어느 포구에서 해녀로 사셨거든요. 물속 깊이 잠수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휘익 하고 터져나오는 그 숨소리요. 그 소리엔 뭔가 담겨 있었어요. 한숨처럼 들릴 때도 있고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울음 같을 때도 있었죠. 자세히 들어보면 그리운 사람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전 그 소리 들으며 자랐어요. 올해 쉰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요. 여전히 그 소리는 엄마의 아픔이고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감정을 가슴 깊이 숨긴 채로 열심히 물질만 하셨어요. 망사리엔 늘 전복이며 소라가 가득했고요. 그걸 팔아서 절 키우셨죠. 가끔 엄마가 바닷가에 혼자 앉아 계실 때가 있었어요.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엄마 눈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곤 했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누구 기다리냐고 차마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서서 집으로 갔죠. 그때마다 해녀 조합장 아줌마가 지나가며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때 그 남자 따라갔어야지. 그 남자가 누군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순 없었어요. 해녀 아줌마들은 가끔 엄마 얘기를 농담처럼 꺼내셨죠. 그 얘기 속엔 엄마의 힘든 인생이 다 담겨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고요. 그 여자가 바로 엄마였죠. 신고도 안 하고 맘대로 물질해서 팔았대요. 물질하려면 해녀 조합에 가입해야 하거든요. 너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우리 바다 흐려나? 해녀 아줌마들이 단체로 몰려와서는 엄마 망사리를 찢고 전복을 패대기 쳤대요. 보통은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빌거나 기가 죽어서 순순히 따르는데요. 엄마는 눈 부릅뜨고 소리쳤대요. 당신들이 이 바다 전부 전세 냈어요? 다 같이 먹고 사는 처지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엄마가 이렇게 당차게 대들자요. 넌 맹랑한 게 다 있나? 하면서도 회장 아줌마가 웃었대요. 너도 조심해라. 너네 엄마 한번 눈 돌아가면 아무도 못 말린다. 조합장 아줌마는 괜히 혀를 내두르셨죠. 성님이 저보다 더 하셨어요. 만날 저더러 유령 취급하셨잖아요. 엄마도 지지 않고 한마디 하셨대요. 생각해도 우리 엄마 깡은 아무도 못 당할 것 같아요. 누가 뭐라든 엄마는 한번 마음먹은 건 기어이 해냈거든요. 유령 취급받으면서도 당당히 물질했고요. 지나가는 손님들한테 직접 해산물 팔면서 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대요. 이 젊은 것이 임신을 했어 뭐야. 조합장 아줌마가 걸걸 웃으며 말했대요. 해녀 아줌마들은 그때를 떠올리며 깔깔 웃으셨지만 전 웃을 수 없었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추억처럼 얘기하지만요. 막막했을 엄마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니까요. 엄마는 배에 복대 감고 다녔지만요. 다들 엄마만 지켜보고 있었대요. 임신한 몸으로 물질했으니 자칫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무사히 태어난 걸 보면 엄마 닮아서 깡 하나는 타고난 것 같기도 해요. 엄마 배가 점점 불러오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요. 술집 하다가 빚에 쫓겨 도망왔다는 얘기부터 서울에서 유명한 사람 첩이었는데 다른 남자애 가져서 도망쳤다는 얘기까지요. 엄마는 별의별 소문의 주인공이 됐죠. 하지만 그런 소리에 흔들릴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버티셨대요. 오직 뱃속의 아기를 지키려고요. 바로 절 지키려고 말이죠. 해녀 아줌마들은 가끔 모여 앉아서 반주 삼아 술 한잔 하면서 옛날 얘기를 풀어놓으셨어요. 마치 빛바랜 사진첩 열어보는 것처럼요. 먼지 켜켜이 쌓인 지난 추억에 울고 웃으셨죠. 그런데 꼭 마지막엔 우리 엄마 얘기로 끝났어요. 그만큼 엄마 인생은 폭풍 같았다가 햇살 같았다가
비바람 속에서도 중심 잡고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던 거죠. 하지만 이 동네 정착하기까지 엄마는 모두의 눈엣가시였어요. 혹여 남자들이 엄마한테 말이라도 걸면 해녀 아줌마들이 나타나 남편 단속했고요. 가끔 엄마한테 친절하게 구는 남자 있으면 그 동네 여자들이 찾아가 항의했대요. 해녀 아줌마들은 무조건 엄마를 6개월 안에 내쫓으려고 온갖 수를 다 썼죠. 그렇게 어긋나기만 했던 엄마와 해녀 아줌마들이 화해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저 때문이었대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조합장 아줌마 집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대요. 제발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엄마였대요. 금방이라도 애가 나올 듯 배를 움켜쥐고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왔대요. 아무리 엄마가 밉고 유령 취급했지만 애가 무슨 죄냐 싶어서 마음이 다급했대요. 조합장 아줌마와 몇몇 해녀 아줌마들은 리어카에 엄마를 싣고 읍내 병원으로 달렸대요. 다른 해녀 아줌마들은 병원장님 집 찾아가서 잠든 원장님 깨워서 병원으로 모셔왔대요. 아줌마들은 복도에 서서 10시간 넘게 진통하는 엄마 위에 기도했대요. 부디에도 산모도 다 무사하기를요. 그러다 누군가가 픽 하고 웃었대요. 어제까지만 해도 6개월 안에 내쫓자고 거품 물었는데요. 이렇게 엄마 위에서 가슴 졸이고 있다는 사실에 다들 웃기고 어색하면서도 진심이었대요. 그렇게 태어난 놈이 바로 저예요. 용서가, 너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안아준 사람은 내 엄마 아니고 이 아줌마다. 잊으면 안 된다. 아줌마, 제가 그 은혜를 어찌 잊겠어요? 해녀 조합장 아줌마는 어디서 이렇게 잘생긴 놈이 나왔냐 하시면서요. 제 볼에 볼을 비비며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술 냄새. 전 일부러 추임새 넣어서 분위기 넘기곤 했죠. 그 시절 모든 얘기의 주인공이었던 엄마가 너무 민망해할까 봐요. 제 나름대로 배려였던 거죠. 모질고 독한 년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엄마는 해녀 아줌마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요. 마음 다해 고맙다고 울었대요. 아줌마들도 괜히 텃세 좀 부렸다면서 너도 나도 코를 훌쩍였대요. 결국 다 같이 울었다고 해요. 니네 엄마가 재수는 좀 없었지만 머리는 있는 것 같아서 같은 편 먹기로 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날은 엄마와 해녀 아줌마들이 같은 편이 되어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극적으로 화해한 날이었던 거죠. 엄마는 몸 풀고 산후조리할 새도 없이 또 물질 나가셨대요. 진짜 독했다, 네 엄마. 아줌마들은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친 엄마의 고생이 담겨 있었고요. 절 지키고 키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낸 엄마의 희생이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전 무조건 엄마한테 효도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 자란 셈이에요. 엄마는 산후조리도 못한 채 물질 나가셨대요. 엄마 없다는 걸 알았는지 전잠에서 깨어나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었대요. 아줌마들은 혀를 차면서도 울다 지친 저를 돌아가며 업고 달래며 자장가 불러주셨대요. 김용석, 아줌마들이 업고 키운 거 잊으면 안 된다. 나중에 잘 되면 은혜 꼭 갚아라. 해녀 아줌마들은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새 전 아줌마들에게 늦둥이 아들이 됐죠. 온 동네가 절 키워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줌마들도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 하나씩 가슴에 묻고 사시기에요. 더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고 왜 여자 혼자 여기까지 왔는지 묻지도 않았대요. 여자 인생 뒤움박 팔자라. 남자 잘못 만나 꼴 됐거나 아님 남자 너무 잘 만나서 꼴 됐거나 다들 그렇게 짐작만 했대요. 해녀 조합장 아줌마는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엄마가 기특하면서도 대견했는지요.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 물심양면 도와주셨대요. 지금은 하루 한 번이라도 얼굴 못 보면 눈에 가시 돋는다고 할 정도로요. 두 분은 친구 이상으로 서로 챙기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엄마는 그곳에서 절 키우며 정착했어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고요. 엄마의 세월은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났죠. 수면 위로 내뿜던 숨소리는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라고 누군가에게 부르짖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물질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지만요. 절 낳고 키우면서 엄마는 더 이상 팔자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해녀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일상을 살아내셨죠. 돈 개념도 많이 다르셨어요. 우리 용석이 교복도 사고 신발도 사는데 무어 큰 놈 한 마리면 몇 달 용돈 있대. 엄마의 계산법은 항상 저로 시작해서 저로 끝났어요. 해녀 아줌마들은 우리 용석이 계산법이라는 엄마 마음을 알고 계셨죠. 전 무슨 사명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자랐어요. 아무리 삐딱하게 굴려 해도 그 동네에선 조금의 일탈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학교 마치고 업한장 지나갈 때면요. 업한장 회장님이 절 부르셨어요. 용서가 엄마 생각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업한장이 떠나갈 듯 소리치시는 회장님 목소리에 일하던 아저씨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면서 공부 잘해라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그 업한장 회장님이 조합장 아줌마 남편이거든요. 길 가다 엄마네 집 지나가기만 해도요. 지나가던 김씨 아저씨가 또 저를 부르며 한마디 하셨어요. 용서가 내가 잘 돼야 된다. 엄마 고생하시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때 살짝 사춘기가 왔는데요. 동네 어른들 그런 관심이 짜증나서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엄마까지 나서서 저한테 잔소리하셨어요. 해녀 아줌마들하고 아저씨들이 널 얼마나 아끼고 챙기는데 짜증 부리면 안 돼. 그분들 아니었으면 엄마가 어떻게 널 키워냈겠니? 너하고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평생 그분들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저 비교적 엄마 말을 잘 듣는 편이라 곧 마음을 바로 잡았고요. 모두의 기대 속에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해녀 아줌마들은 마치 자기 아들이 대학 합격한 것처럼 좋아하며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성님이 두 손 두 발 쭉 벌고 자게 생겼다. 아줌마들은 눈물을 훔치셨죠. 얼큰하게 취한 조합장 아줌마는 절 지그시 쳐다보면서요. 내 엄마가 그때 그 사람 따라갔으면 이 고생도 안 하는 건데. 임마, 너 그거 알아? 이 고생 사소한 거 그거 다 너 때문인 거. 아이고 성님 또 취했네 취했어. 엄마는 아줌마 입을 틀어막았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언제나 아줌마가 말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어릴 땐 그냥 지나쳤지만요. 전 그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추리를 했어요. 제 출생의 비밀과 관련이 있거나 아님 엄마가 이곳으로 온 이유이거나요. 여태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건 숨기고 싶은 비밀이기 때문이었죠.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서 엄마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말해주실 거라고 믿고 잊어버리는 게 마음 편했거든요. 대학 입학 앞두고 서울로 떠나던 날이요. 정작 엄마는 담담한데 배웅 나온 해녀 아줌마들은 온통 바다가 됐어요. 기차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줌마들은 걸음으로 따라오면서요. 한마디씩 소리쳤어요. 용서가 서울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란다.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 용서가 여자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용서가 아줌마들 한번 서울 놀러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엄마는 가만히 서서 절 쳐다보셨어요. 들어가라고 엄마한테 손을 흔드는데요. 문득 볼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봤어요. 평생 그렇게 울고도 아직도 눈물이 남은 건지요. 엄마의 눈물은 진주알처럼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바다가 마르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 엄마 눈물 때문일 거예요. 엄마 심장은 모래성처럼 쌓고 무너지고 다시 쌓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다가 이미 너덜해 있을 거예요. 저도 울음이 터졌어요.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속으로 엄마가 멀어졌죠. 엄마 전화할게요. 건강하세요. 아줌마들 모두 잘 계세요. 저 걱정 마세요. 사랑해요. 저도 숨가쁘게 엄마를 향해서 아줌마들을 향해서 인사했어요.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어요. 대학 생활도 지극히 평범했고요. 공부하고 수업 듣고 다시 공부하고 일주일에 2번 과외 알바하면서 지냈죠. 방학이면 어김없이 엄마한테 가서 물질하는 엄마 돕기도 하고요. 해녀 아줌마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서울 얘기 늘어놓으며 밤 지새기도 했어요. 해녀 아줌마들 막내 아이들이나 손주 녀석들한테 공부 비법도 가르쳐 주면서요. 아줌마들한테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 애썼죠. 대학교 3학년 때 휴학하고 군 입대했어요. 엄마와 아줌마들이 훈련소까지 따라오겠다길래 사고 말렸어요. 훈련 끝내고 자대 배치받고 엄마한테 첫 편지 쓸 때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단 한 줄도 쓰기 힘들어서 며칠씩 고민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줌마들도 잘 계시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군 생활도 무난했어요. 선임들도 좋았고 동기들하고 잘 어울렸고요. 전 3번의 휴가를 나왔고 병장으로 제대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평범했죠. 제대 후 복학하고 언제나처럼 열심히 공부했고 학점도 좋았어요. 졸업할 무렵엔 성적이 워낙 좋아서요. 교수님이 대기업에 추천서 써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땐 교수님 추천서 있으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때였거든요. 저는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교수님이 추천서 써주면 합격이나 마찬가지라며 떠들었죠. 웬일인지 엄마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요. 갑자기 어느 기업을 딱 집어서 원서 넣으라는 거예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제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싫으세요? 도대체 그 기업에 왜 지원하라는 건데요? 엄마 말대로 해.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다. 정말 뜻밖이었어요. 늘 물질만 하며 살아온 엄마가, 세상 물정 모르는 엄마가 어떻게 그 기업을 알고 있으며 왜 그 기업을 딱 집어서 원서 넣으라는 걸까요? 왜 엄마 마지막 소원이라는 거창한 말까지 붙여서 저를 고민에 빠뜨리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요.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취직은 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엄마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도 했어요.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 말을 거역할까 고민도 참 많이 했죠. 하지만 마지막 소원이라는 그 말이 계속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기에요. 전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분명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결국 그곳에 원서를 넣었어요. 대기업 추천서 써주겠다고 하신 교수님은 당황해 하셨고요. 친구들은 합격 보장받고도 엉뚱한 선택했다고 의아했죠. 저도 정말 알고 싶었어요. 엄마는 그 기업에 취직하면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오직 아들 위해 희생하고 살아오신 엄마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꼭 합격해야 했죠. 사실 그 기업은 대기업은 아니었지만요.
생활가전이나 소형 주방가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하면서요. 그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었어요. 대기업에서 만들어봤자 수지타산 안 맞는 소규모 가전제품을 공략한 전략이 주요했고요. 드디어 면접 날이 됐어요.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면접 봤는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요. 면접관들이 웅성거리면서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전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서 잠깐 당황했는데요. 한 면접관이 물었어요. 혹시 우리 회사 사장님을 아십니까?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아, 그래요? 정말 놀랍군요. 김용석 씨가 사장님과 너무 닮아서요. 면접관 모두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봐도 사장님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고요. 마치 도플갱어를 보는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사장님을 본 적이 없어서 면접관의 그런 질문과 반응에 저도 의아했어요.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제주도 바닷가에서 해녀이신 어머니와 사셨다고 했는데 거기가 고향입니까? 어머니 고향은 아니고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렇군요. 명문대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대기업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 기업에 지원한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며칠 고민도 했고요.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지 그냥 면접용으로 포장해서 대답하는지요. 예상 질문지 써보고 답을 적으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일단 형식만 갖추자 생각하고 입을 떼는 순간 면접실 문이 열렸어요. 면접관들이 쳐다보더니 다들 화들짝 놀라 동시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장님이 면접 상황을 잠시 참관하러 왔다는 거예요. 사장님이라는 말에 전 긴장이 되고 손에서 땀이 났어요. 도플갱어처럼 닮았다는 사장님 얼굴이 너무 궁금했지만요. 일단 침착함에 숨을 골랐죠. 이내 원래대로 면접이 진행됐고 사장님은 한편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전 용기를 내서 사장님을 쳐다봤죠. 그 순간 사장님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어요. 너무 닮은 모습에 저도 놀라고 사장님도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사장님은 제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묵묵히 읽어보시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곧 사장님이 나가시고 면접은 다시 이어졌죠. 전 좀 전에 사장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어떻게 면접을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면접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죠. 김용석 씨. 문득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사장님 비서가 서 있었어요. 사장님이 잠깐 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손에 땀이 나면서 면접 때보다 긴장이 됐죠. 다시 사장님과 마주하니 정말 너무 닮았다는 생각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 미안해요. 면접은 끝났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보자고 했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런 걸 묻는지 의아할 거예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사장님의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전 머릿속이 갑자기 엉켰어요. 그 회사에 원서 넣으라고 강조하던 엄마는 비장하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죠. 해녀 조합장 아줌마는 술에 취할 때마다 항상 그때 그 사람 따라갔어야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저와 너무도 똑같이 생긴 사장님이 엄마 이름을 묻는데요. 온갖 상상들이 제 머리를 헝클어 놓고 제 심장을 후려치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인자 씨입니다. 이인자. 엄마 이름을 조리는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느낄 수 있었어요. 당황스러운 눈빛과 당혹스러운 표정과 깊은 슬픔과 커다란 아픔을요. 어느새 촉촉해지는 사장님 눈빛도 보고 말았죠. 옆에 있던 비서가 갑자기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그 번호로 전화 가면 꼭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전 사장실을 나와서 한참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에서 차오르는 이 감정이 뭘까요? 혼란스러웠어요. 면접 마치고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전화에서 사장님을 만난 얘기와 명함을 받은 것까지 모두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담담하게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묻더니 서울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더 미치도록 두근거렸어요. 도대체 엄마와 사장님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정말 제가 상상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이틀 뒤 엄마는 서울역이 아니고 전화하시더니 강남의 어느 한정식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평생 시골에서 살던 엄마가 그 고급 한정식 집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요. 점점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한정식 집에 도착해서 엄마 이름으로 예약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엄마는 먼저 와 계셨어요. 단아이 보이면서도 왠지 화사해 보이는 엄마 모습이 낯설었어요. 해녀복만 입던 엄마는 정갈한 투피스 차림이었고요. 햇살에 시커멓게 타고 늘 거칠던 손에 곱게 화장한 모습마저 참 생경했죠. 식사는 조금 있다 하자 잠시 깊은 숨을 내쉬는데 엄마도 긴장하고 있구나 느껴졌어요. 전 무슨 말을 들어도 침착하자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은 너한테 충격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러 너한테 숨기려 한 것도 아니었고 엄마가 의도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만은 알아주면 좋겠구나. 전 문득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본 인어를 떠올렸어요. 목소리를 버리고 다리를 가져야만 했던 그 아픈 사랑 이야기가 막 시작되는 것 같았죠. 엄마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갖기 위해서 평생 숨비 소리를 내지르며 살았을까요? 짧게 내뱉은 숨결에 고통을 담고 길게 내뱉는 호흡에 그리움을 담아서 바다를 누비던 엄마는 어느 한때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인어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날 알았습니다. 왜 제가 엄마의 숨비 소리를 그렇게 느꼈는지 말이죠. 그날 엄마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의 첫사랑 이야기를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 친아버지였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한정식집 옆방에서 상봉했고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전 그 옆에서 지켜보며 또 울었죠. 정말 운명은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만나나 봐요. 엄마와 아버지의 인연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엄마한테 청혼도 했고요. 너무 늦었지만 늦은 만큼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자고 약속했어요. 해녀 아줌마들도 모두 결혼식에 초대했고요. 아버지는 엄마와 저를 물심양면 지원해준 해녀 아줌마들 위해서요. 고향 마을의 발전 기금도 지원했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원하는 곳에 집을 지었고요. 평생 물질만 하며 살아온 엄마가 더 이상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살 수 있게 직접 요리사 자격증도 땄어요. 엄마한테 좋다는 약초는 전부 구해서 효소액을 만들어 먹이십니다. 엄마가 말만 하면 바로 실천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해녀 아줌마들은 늑복이 터졌다고 다들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저는 신입사원으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어요. 사장 아들이니 낙하산이 어쩐 소리 안 들으려고 이를 악물고 일했고 능력도 인정받았죠. 세월이 흘러 제 나이 40에 회사를 맡았고 이제 50대가 됐네요. 경영에서 물러난 아버지는 틈만 나면 엄마와 여행 다니세요. 젊은 시절 다 못했던 사랑을 매일 나누면서 서로 아끼고 존경하면서요. 그렇게 한날 한시에 하늘나라에 가는 게 소원이시래요.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전 3년 내에 결혼했는데 아내는 무뚝뚝하고 표현 잘 안 하는 저한테 늘 불평불만이에요. 아버님은 그렇게 어머니를 공주님 모시듯 하는데
왜 당신은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았어? 그래요. 아무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도 전 닭살 돋아서 아버지처럼 못합니다.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앞으로는 마음 표현을 많이 하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있을 때 잘해라. 그 말을 되새기며 저도 아버지처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살아갈 겁니다.